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4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라인 강변에 매우 유서 깊은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의 주인 메테르니히와 그의 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라는 것은, 슐로스는 사실은 독일어로 성입니다만은 와이너리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인 강변에 매우 유서 깊은 요하니스 베르크 와이너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와이너리의 주인이 사실은 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메텔리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메텔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오스트리아의 재상을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들은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메텔리가 있던 18세기, 19세기는 이쪽에 프루시아,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하나의 신성 로마 제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은 한 제국 밑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국적은 독일인이고 고향은 모젤강이 이렇게 라인강 본류하고 만나는 코블렌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코블렌츠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업은 슈타르스부르크 대학과 마인츠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로 되어 있고, 이분이 철저한 그리고 매우 강인한 보수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보수주의의 그 배경이 아버지가 귀족 관료의 출신이고, 또 당시에 이 메테르니가 공부했던 슈트라스부르크나 마인츠 대학의 학풍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반이 이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아버지가 그 관료롭고 그 다음에 외교관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일찍이 프란시스 2세가 대관식을 할 때, 황제 대관식을 할 때 거기에 준비에 참여를 해서 입신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란 공화국의 정권 대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프랑스에 3년간 주불 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관직의 과정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때 부인이 누구였느냐면은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 재상으로 있었던 카우니츠의 소녀딸입니다. 이 카우니츠라 하면요, 마리아 테레사의 훈장을 받은 대단히 이름난 정치가인 동시에 관료였습니다. 해서 이 카우니츠의 손녀딸을 취함으로 해서 출세 가도가 열리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휘젓고 할 때 메텔리하고 이제 그 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메텔리는 어느 이보다도 뛰어난 외교적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화란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대사도 역임하면서 아주 뛰어난 불어 실력을 갖고 외교적 감각이 남달랐다 하는 이야기로 가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폴레옹하고 관련된 것은, 나폴레옹이 그때 당시에 조세핀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있을 무렵에 마리아를 제2의 황비로 주선을 하면서 소위 국혼을 성사시킵니다. 국혼이라는 건 두 나라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가 국혼을 성사시켜서 일단 오스트리아의 존망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국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1812년에 지난번 강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던 그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에 들어가서 한겨울에 대패를 당하고 이제 몰락의 길로 들었었다는 거. 그리고 1813년에는 국혼을 끝내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1812년에 이미 몰락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자 메텔리는 재빠르게 반 나폴레옹의 그 멤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 프루시아,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네 나라가 이 반 나폴레옹 전선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나폴레옹은 훗날 대단한 배신감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14년에 라이프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다시 대패를 하고 황위직을 내놓고 이제 엘바 섬으로 귀향을 떠날 때 메텔린은 이 나폴레옹이 이제 끝장을 낸다 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을 일단 엘바 섬으로 보내놓고 난 뒤에 이제 메텔린이가 오스트리아가 소위 이렇게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유럽의 질서를 새로 짜기 위한 구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비엔나 회의입니다. 해서 이 비엔나 회의의 4강, 그러니까 파워풀한 국가들은 당연히 나폴레옹을 몰락에 빠뜨린 영국, 오스트리아, 다음에 러시아, 다음에 프루시아, 이 4강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스웨덴까지 같이 합세를 하는데 이제 패망에 들어선 것은 프랑스입니다. 해서 4강 인략이 이렇게 하나의 회의의 주축이 되어가지고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다시 재논의를 하는데 주제를 맡은 사람이 바로 메텔린입니다. 이 비엔나 회의가 꼭 1년을 걸리는데 밤낮 없이 이런 진척이 되지를 않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 비엔나 회의를 가리켜서 회의는 꼼짝하지 않고 춤만 춘다 하는 이야기가 남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 회자되던 그 회의입니다. 근데 이 비엔나 회의를 사실은 끝낸 것은 1815년 6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강론 때도 나폴레옹이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엘바섬에 갔다가 엘바섬에서 한 1년 미치 못 있으면서 탈출을 해가지고 프랑스 전 남프랑스에 있는 앙티브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니스의 뒤에 있는 그라스를 경유해가지고 파리를 진격했다 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한참 아직도 비엔나 회의는 진행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국가들이 다시 이제 워털루 전쟁을 준비를 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비엔나 회의도 끝을 맞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회의가 1814년 9월에 시작해서 1815년 6월에 종료가 되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이름난 회의다. 왜냐하면 이 비엔나 회의에서 뭐랍니까? 이렇게 유럽의 질서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는 어디 줄 것이냐, 이걸 서로 논아먹게 하는 하나의 대회의인데 이 회의에 각국에서 영주나 공화국이나 군주들이 무려 200여 명이 이 비엔나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이 손질이 되는지를 궁금해해 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비엔나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가장 실리를 챙긴 게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입니다. 해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그 메텔린의 노고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하사가 있습니다. 그 하사라는 것이 옛날엔 하나의 영지를 주는 것이 하사의 기본 형태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의 그 와이너리가 들어있는 그 주변의 영지, 동네 이름은 사실은 요하니스 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니스 베르크 일대 영지를 메텔리한테 프란츠 2세가 하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요하니스 베르크의 그 성이 이제 주인이 바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 회의를 주재했던 메텔린이 제상한테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때 회의의 메텔린의 그 역량, 대단히 지금도 외교가에서는 이 양반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이 요하니스 베르크의 와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지 안에 들어있는 와이너리인데 이 와이너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메텔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때 어떤 단서를 붙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요하니스 베르크 그 포도밭에서 나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합수부르크 또는 그 합수부르크가 지명한 상속자한테 10분의 1의 수확은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서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이어왔다 하는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메텔리니가 이 전면에 나타낸 역사적 인물이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와인과 연관된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가 어떤 이 와이너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집에 찾아간 것이 2004년 무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를 같이 안내해 줬던 분이 독일의 와인 전문가 요하임 빈스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가장 역사적인 이 유서 깊은 곳을 구리에 꼭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고, 이 요하니스베르크가 위도가 50도 선상에 있습니다. 포도밭의 규모는 그리 크질 않습니다. 한 35헥타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그 와인을해서 저 밑으로 내려다 보면요, 굉장히 완만한 이 경사가 산 정상에서 저 밑에 포도밭의 끝자락은 바로 라인강 강가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이 와이너리의 때로와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변의 와인에다가 태양이 떠 있고, 그다음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하는 이런 그 강변에 여러 이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경사가 태양을 받는 일조량이 매우 크고 밤낮의 기온이 차가 있어서 훌륭한 이 포도가 생장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입지의 때로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드려요. 사실은요, 이 메텔리한테 이 포도밭이 넘겨간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가 1100년에 베네딕트 수도관에서 처음으로 포도를 경작한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하니스베르크라는 이름, 즉 요하니스는 독일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죠. 그 요한 세례자 요한한테 이 와이너리를 헌정하는 기념으로 해서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라고 이야기되어 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20년에 이 포도밭은 아예 전부 다 깡그리 리슬링 포도 이 나무만 식재를 해서, 다른 데는 여러 개 이렇게 몇 개 다른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 리슬링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하니스베르크가 1816년에 메텔리니한테 일단 넘어가서 1974년, 그래 무려 100년 넘게 이 메텔리 가문이 소유하다가 1974년에 이 메텔리 가문이 도저히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인수작, 오엑테르라는 가문에 매각을 했다 하는 것이 이 스토리에 전부 다입니다. 근데 두 가지 여기 이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트 하비스트 와인, 즉 늦수확에 의한 이 와인이 이 집에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775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이 늦수확을 하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려면 반드시 그때 당시에 풀다의 대주교가 아마 이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풀다 대주교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메신저가 달려가는데, 이 메신저가 떠난 지 보름이면 능히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돌아오지를 않고 해서 그냥 포도 수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왜 못 돌아왔느냐 하는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이 대주교가 헌팅, 사냥을 나가서 미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 두 번째는 이 메신저가 돌아오다가 이 노상 잡범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 메신저 포도 수확의 허가서를 빼앗겨 버렸다 하는 이야기만,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그 와이너리를 찾아가면 늘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 늦수확보다도 더 감미가 넘치는 아이스 와인이 처음으로 이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에서 생산이 되었다. 이래 해가지고 독일 와인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하니스베르크는 빠뜨릴 수 없는 이름난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와인의 새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이너리가 1848년에 그 화려한 명성을 등지고 영국으로 일단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한 위인이 이렇게 위세가 뻗쳤던 시기, 그 다음에 몰락의 시기가 있는데, 이 메텔리히도 그러한 영광의 뒤에 1848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메텔리히가 이 1848년에 새로운 이렇게 경랑의 시대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이 1848년에 서양사를 보신 분들은 거의 생각하는 게 몇 가지예요. 하나는 1848년 2월에 프랑스에 새로운 그 꼼륜, 파리 꼼륜이라고 해서 일종의 공산주의 짧은 그 정부가 들어섰다 하는 이런 파리의 꼼륜이 들어선 역사적인 시기가 1848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리소리지멘토도 새로운 불길을 잡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면서 황제가 부득이 메텔리히를 망명을 나가도록 권유를 합니다. 해서 런던에 가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비엔나에서 죽습니다만은 그러한 시련을 겪었던 양반입니다. 슐로스 베르니크, 요하니스 베르크를 소유를 했지만은 물론 영국에서 망명해서 돌아와서 이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에서 잠시 머무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역사적인 인물과 그 관련된 연관된 와인을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지금 제가 요하니스 베르크,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에서 난 와인을 4가지를 일단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독일의 이렇게 와인의 그 계층은 보통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카비네트, 2번째는 스페들레제, 3번째가 아우슬레제, 4번째가 이제 베어르드 아우슬레제인데 오늘은 베어르드 아우슬레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켄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트로켄 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스바인인데 아이스바인도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어르드 아우슬레제하고 아이스바인 2개를 빼고 4가지 와인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첫째 하나가 카비네트입니다. 카비네트는 당도가 가장 낮은 퀄리티 와인입니다. 카비네트. 그 다음에 이 카비네트보다는 좀 더 당이 많은 것이 이 슈페들레제입니다. 슈페들레제. 또 슈페들레제보다 더 당도가 높은 것이 아우슬레제. 아우슬레제보다 더 당도가 제일 높은 것이 트로켄입니다. 보통 이렇게 독일의 그 와인들의 그 당도의 그 범위라 할까, 스코프 오브 와인 슈가라고요. 스코프 오브 와인 슈가. 리터당 18g에서 45g까지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당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와인이 전부가 다 그 이름난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와인들이 독일 와인의 어느 면에서는 진면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그 책명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자들이 그 이민자들이 늘 이렇게 하나의 그 원망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서 이 라인가우의 리슬링을 한 잔 마셔봤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슐로스 요하니스 베르크가 있는 와인 산지 이름이 라인가우입니다. 이 라인가우는요,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 있는 독일의 와인 산지 가운데 특이하게 저 남쪽에 콘스탄츠 제라 그러죠. 콘스탄츠 호에서 이렇게 발원한 물길이 남에서 북으로 쳐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중에 북해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한 군데, 즉 이 라인가우 와인 산지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북으로 향하던 물줄기가 갑자기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서로 빠집니다. 그 서로 빠졌다가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요 지그자그 비슷하게 올라가는 요 범위, 바로 그 범위가 리덴하임에서 비스바덴까지입니다. 그 리덴하임에서 비스바덴까지 그 구간을 라인가우라 하는데 최고의 이 질 좋은 리슬링이 난다 해서 아마 미국에 간 이민자들이 라인가우의 리슬링, 그걸 뭐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느냐면 트루 리슬링, 진정한 리슬링을 맛을 한번 봤으면 한다는 그런 삶의 원망,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막 끝으로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동사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막 그 하이트 진로가 이 실로스 요하네스 베르크의 와인을 저도 오늘 이 강론을 하면서 처음 확인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좋은 와인 맛을 보세요. 이상입니다.